2015년 1월 13일 아침,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딸들을 인질로 잡고 밤새 데리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5시간 동안의 숨막히는 대치. 인질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담배를 줄 테니 통화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슬러도 봤지만 딸들이 모두 무사한지는 끝내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경찰 특공대는 진입을 결심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두 딸을 붙잡은 인질범 김상훈을 들여다봅니다. 자, 김상훈.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김상훈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할 놈입니다. 할 자입니다. 예, 정말 이 내용을 저도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 자 일단 차근차근 정리해 보죠. 네, 일단 신고가 들어온 게 2015년 1월 13일 아침 9시 반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이 다세대 주택에서 두 딸이 붙잡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신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여성인 최 씨였는데 이 최 씨가 전 남편이랑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 붙잡혀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딸들은 연년생, 16살, 17살 연년생인 두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에 이 남편이랑은 이혼을 하고 이 김상훈이랑 재혼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김상훈이랑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진 곳은 전 남편 집입니다. 김상훈이 의붓딸들을 그러니까 다 데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상황상 전 남편 그리고 그 전 남편의 동거녀까지도 모두 붙잡힌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진 만큼 경찰 인력이 총동원이 됐고요.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인질극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건 전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단 김상훈이 이 아내와 배우자 별거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지금 최 씨가 틀림없이 전 남편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김상훈이 전 남편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전 남편 집으로 찾아가는데 뜻밖에도 이 최 씨는 없었고 전 남편의 동거녀만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동거녀가 지금 우리 남편 안 들어올까? 지금 남자 지금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흉기로 위협해서 집에 일단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전 남편의 동거녀.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뜻밖에도 안 들어오고 했던 최 씨의 그 배우자의 전 남편이 들어온 겁니다. 예. 남성이. 근데 이 남성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뭐 밖에 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달렸는데 듣질 않고 바로 그 전 남편을 공격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씨는 화장실에 감춰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라고 하자 이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그 딸이죠. 그 두 딸을 기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제 이미 이 CG 표가 나가긴 했지만 두 딸이 문제입니다. 두 딸 이미 전 남편은 사망했고 말이죠. 두 딸들이 그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16살짜리 둘째 딸 그리고 17살짜리 큰딸이 차례로 귀가를 했습니다. 김상훈은 이 두 딸을 아까 그 전 남편의 동거녀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묶어서 결박을 하고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고 다음 날 아침에 이 처인 그 최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연락이 된 건데 신고하면 두 아이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말다툼이 이어지고 아마도 이 아내였던 최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딸이 이제 필사의 힘으로 이제 결박을 풀고 탈출하려고 시도했는데 사실 힘이 부족하고 역부족이죠. 그래서 다시 김상훈에게 결박이 됐고요. 딸들을 다시 묶고 이제 이 부인인 최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최 씨가 이제 수신 거부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수신 거부를 한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김상훈의 분노가 정말 크게 달했던 순간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죠. 자, 부인 최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서 이자가 전 남편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가족들을 상대로. 지금 보시다시피. 자, 교수님. 저 딸들이 저 두 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 최 씨하고 전화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김상훈의 목적이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격분해가지고 결국 이 둘째 딸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사실 경찰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경찰 인력이 들어오고 인질 협상 그 전문가들도 이제 거기에 와서
이제 대화를 갖다 시도를 하는데 이 김상훈이가 흥분했다가 욕을 했다가 자수하겠다라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번복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담배를 넣어주면서 이 김상훈이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둘째 그 딸의 목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김상훈이가 자기가 직접 살해한 그 둘째 딸의 모습을 영상 통화로 그 여성에게 약 한 3초 정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때부터 사람이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됐구나라고 했고요. 두 딸 이외에 또 다른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갖다 듣고 난 뒤에 이 두 딸 말고도 또 다른 인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명의 인질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경찰도 일단 뭐 특공대를 넣든지 해서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김상훈도 뭐 자수를 하겠다더니 번복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돌연 연락을 끊습니다. 결국 이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창문으로 나오네요. 강제 진입을 합니다. 오후 2시 반쯤에 저렇게 들어가서 김상훈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 전 남편의 동거녀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구출이 됐고요. 큰딸도 역시나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망자 2명도 있다는 게 파악이 됩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 받고 이후에 현장 검증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공개된 김상훈의 태도가 정말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보고 가시죠. 이 엄마 데려와! 저도 한편에 피해갑니다. 경찰들이 내 말을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해가지고. 이번 사건에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예? 애 엄마 영모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맞추고. 저 웃는 얼굴 보셨죠? 예.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그 달려든 남성, 저자를 향해서 김상훈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욕설을 날린 그 남성이 바로 큰아들이요. 그러니까 최 씨, 재혼한 부인 최 씨의 큰아들. 그러니까 숨진 그러니까 2명의 딸 인질들의 오빠였습니다. 자, 동생을 자기 친여동생을 살해한 저자를 놓고 당연히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저게 이제 저도 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분석을 했는데 또 저 모습을 보니까 또 다시 한 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상훈이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살해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최 씨, 그 자기하고 재혼을 한 그 최 씨는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애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애가 무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도 나를 갖다가 안정시키지 않고 점차적으로 자기를 갖다 흥분시켜가지고 나의 요구 조건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장난을 쳤다. 그러니까 내가 죽일 그런 명분이 전혀 없었었는데 결국은 그들, 즉 최 씨하고 경찰이 나를 도발해서 내가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사이코패스로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미루거나 또 자기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공감 능력, 합리화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당시에 그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보여준 것인데요. 김상훈이가 글쎄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 딸들 의붓딸이긴 하지만 뭐가 됐든 자신이 재혼한 여성의 아이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봤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을 해친 건데요. 사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숨진 둘째 딸 몸에서 김상훈의 DNA가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제 둘째 딸 때문에 이 최 씨와 김상훈도 별거를 시작했던 거군요. 같이 결혼 생활, 혼인 생활 하는 도중에 둘째 딸을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발각이 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살겠습니까?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던 건데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인질극 하던 중에 둘째에게는요, 뭐 사랑한다, 넌 내 여자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이 기자, 이런 김상훈과는 뭐 결혼 생활이 최 씨가 뭐 순탄하지 않았겠죠? 네, 당연히 가정폭력도 있었습니다. 최 씨가 김상훈이랑 재혼한 직후부터 이 폭력이 있어 왔는데 일단 애초에 김상훈이랑 이 김상훈이 살해한 최 씨의 전 남편 이 둘은 의형제까지 맺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이혼을 하니까 그때 돼서 이 김상훈이 최 씨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만남을 가지다가 2007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결혼을 한 직후부터 돌변을 했습니다. 김상훈은 무직이었는데 최 씨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을 했고요. 최 씨가 김상훈의 도박빚도 여러 번 갚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툭하면 전 남편 만나고 왔냐면서 의심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고 갈비뼈며 코뼈며 등이 골절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도 이미 5차례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유족분들이 이걸 보고 또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만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사건 당시에 큰딸 뭐가 됐든 인질 이 과정을 다 지켜봤던 큰딸분은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다시 저희 방송을 그분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어요. 한동안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행 과정을 다 지켜봤었고 숨진 동생의 시신과 5시간을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전부터도 이 최 씨가 이제 김상훈을 두 딸들은 삼촌이라고 불렀대요. 큰 다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삼촌 만나면 피해라, 신고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불행한 어떤 경고가 통하지 못했던 거죠. 백 변호사님, 제가 시작하면서 이미 결론을 말해버려가지고요. 맞아요. 뭐 김상훈 같은 경우 이 사고 발생 5일 전에 또 이 최 씨를 10시간 감금하면서 허벅지를 찌른 사건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가 그건 잘못했다, 실수였다. 그리고 둘째 딸과의 성관계는 합의된 성관계였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당연히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항소심 판결문 중에 뭐 김상훈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데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 성범죄 전력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에 둘째 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판결문 부분은 이거는 감형을 위한 판결문이긴 한데 무기징역을 위해서 이게 과연 국민들의 감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 중에 김상훈 근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이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하고 저는 집행도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사형 같은 경우도 선별적, 선택적 사형을 갖다가 아주 극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검찰은 사형을 갖다 구형했는데 1심, 2심 그리고 이제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기가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형기의 절반 이상을 갖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안에 들어가서 1급 모범수가 되면은 또 도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아까도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아니 성범죄 전력 친딸 성폭행해가지고 친권 박탈당한 거 그거는 팩트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감형의 이유가 되는가? 정말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법정 모욕으로 징역 몇 개월 추가 땅땅땅땅.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